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진 쇼와이드 2부로 돌아온 최예린입니다. 미국 경제가 정쟁에 발목 잡혀 있죠. 셧다운 벌써 2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폴트 사태로 치닫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채한도 증액 협상의 데드라인은 이번 달 17일 이전에 셧다운은 끝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다시 나오며 뉴욕에서 다우지수가 하루 만에 15,000선을 회복하며 주말을 보냈습니다. 우리 증시도 이렇게 대외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 지난 한 주 2,000선을 깔끔하게 회복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27거래일 연속 사자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코스피의 견주함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키는 요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려했던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를 상회하는 등 어닝 시즌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좀 경감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미국의 정치권 협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여부와 우리 기업들의 3분기 실적, 그리고 내일 밤부터 시작될 미국의 어닝 시즌도 같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문가는 한글날로 관련해서 징검다리 휴일을 맞게 되는데요. 당연히 휴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이 10월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 영향권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출발진 쇼와이드 1부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보여드리고 시작합니다.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전문가들이 지난 거래일 장을 어떻게 요약해줬는지, 무엇보다 오늘장 변수로 무엇을 꼽고 있는지 한꺼번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뷰입니다. 삼성전자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네요. 최희승 차장님은 삼성전자 약효는 금요일장에서 없었다라고 아쉬워하셨고, 정영훈 팀장님은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돼서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금요일장이었다 하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과 김현겸 주식팀장님은 모두 삼성전자 언급을 하셨는데, 김혜란 연구원님은 삼성전자 실적은 좋았지만 미국의 재정 불확실성이 조금은 이런 분위기를 갉아먹었다 하셨네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은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나서 경기 민감주들, 소재나 산업재 쪽에 조금 조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부각시켜 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은 미국의 정부 폐쇄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달러 환율에는 이상이 없었음을 분석해 주셨네요. 이어서 프리뷰입니다. 오늘장 변수. 최희승 차장님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시작됐죠. 개별주를 주목하자. 특히나 스마트폰 부품주라고 명시해 주셨고, 좀 아래쪽으로 먼저 내려가 볼까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은 옵션 명기 영향권에 들어가는 한 주다. 종목별로 역시 접근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중간에 김혜란 연구원님은 반도체 장비주에 주목하자. 네, 지난 한 주 많이 올랐었죠. 정영훈 팀장님은 증시의 거래 대금이 조금 말라붙고 있는데 횡보장이 예상된다 하셨습니다. 맨 끝줄 한번 볼까요? 안상현 대리님은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데드라인은 17일 이전까지는 아마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다. 외국인들 수급 보면서 대응하자라고 오늘장 프리뷰 의견을 주셨네요. 실적 시즌에 들어섰으니까 이제 개별주 특별히 스마트폰 부품주 보자라고 하신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 특별히 IM 부문 실적 보고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반도체 장비주 보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반적인 변수 프리뷰 얘기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왔죠. 영업이익이 이제 물론 잠정치긴 하지만 거의 확실하다고 일단 보고요. 지금 IM 사업 부분에서 6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사실은 거의 편중된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국제 디램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앞으로 반도체 쪽도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바로 그런 부분들이 SK 하이닉스 주가로는 이제 지난주에 급등 흐름이 나타났던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앞서 지금 쭉 말씀해주신 그런 프리뷰대로 지난주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셧다운과 관련된 어떤 우려가 좀 반영되면서 국내 시장에서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관망하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 연출을 했었고요. 삼성전자 실적이 좋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를 지금 45,000주 정도 순매수를 했고, 기관은 뭐 소폭 순매수에 그쳤는데,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좀 비차익 쪽에서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 상승은 좀 탄력이 좀 제한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시장 보면은 그 비차익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 들어오던 흐름이,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순매수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비차익 쪽에서 좀 빠져나가는 모습, 지금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인데 해외 펀드들 일부 차익 실현 나오면서 좀 빠져나가는 부분들 확대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 지금 우리나라 시장 어떤 부분들 좀 주목해야 되는지로 좀 넘어가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삼성전자 말씀드리면서 이제 IM 쪽, 모바일 쪽에 이제 그 수익이 상당히 좀 편중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었죠. 근데 지금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삼성전자향 납품을 하는 그런 업체들, 계속해서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 쪽으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첫 번째는 일단 낙폭 과대입니다. 낙폭 과대에 최근에 이제 반등이 좀 미미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착안을 해서 스마트폰 부품주 관련 종목들로 좀 개별주 흐름의 장세가 좀 나타날 것이라 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코스닥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그 IT 부품주가 물론 시장을 이끌면서 올라와서 사실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만, 반면에 또 이제 헬스케어라든가 바이오, 그 외에 뭐 제약주들, 이런 부분들도 낙폭이 상당히 좀 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 좀 모습이 좀 아직까지는 좀 덜 올라왔던 코스닥 쪽의 좀 반등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흐름들로 좀 연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또 그 원화 강세가 계속해서 좀 진행 중인데, 지금 6월 달에 1,161원, 제 기억으로는 그 정도 됐는데 지금 한 90원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 8% 정도의 어떤 하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까지 원화 강세 어떤 수혜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뭐 대상이라던가 이런 그 내수 관련 종목들에 좀 주목을 해보자, 그리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었는데, 앞으로는 좀 그런 피해주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대로 수출주들이 되겠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IT 이제 수출 쪽이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그 판매가 꾸준하게 좀 진행은 되고 있는데, 어떤 뭐 속도면에서 봤을 때는 큰 폭의 상승이 좀 어렵다, 뭐 이렇게 좀 내용들이 나오면서 지난주에 자동차 쪽에 좀 관망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이번 주에는 자동차 쪽 반등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그럼 이제 피해 관련 종목들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 쪽, 완성차보다는 자동차 부품주 쪽에 최근에 좀 흐름들이 좀 지지부진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타이어 관련주들, 최근에 좀 지난주에도 계속 빠졌었고요. 그래서 이런 피해주들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심이라는 건 이제 기술적 반등을 의미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기술적 반등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 수급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셧다운과 관련돼서 지금 외국인들이 현재까지 좀 관망하고 있지만은 크게 순매수가 다시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 팔았던 거 다시 산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로 추가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올 확률이 좀 높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좀 흐름은 좀 지지부진했지만은 150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상당히 좀 시장을 앞으로 좀 대대 상승으로 갈 가능성도 좀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스마트폰 부품주 낙폭 과대돼 있는데 최근에 많이 못 올라왔다라시면서 주목하자는 의견과 더불어 코스닥의 전반적인 추가 반등도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사당지점 최승 차장과 함께해봤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이분과 함께합니다. 샘플러스 남은우 멘토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한 주의 시작입니다. 네, 미국권의 정치권의 교착 상태, 이 같은 대외 불안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국인들은 뭐 계속 사줘서이기도 하겠지만 2,000을 또 크게 못 벗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뭔가 분기점, 기로점에 놓인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번 한 주는 또 옵션 만기 영향권에 접어든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2천권에서 공방이 치열한 상황인데요. 한 2주, 3주 전부터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2,000포인트 근방에 이제 공방이 치열할 것이다. 그러나,
옵션 만기 전후에서 시장은 방향성을 다시 한번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 드렸는데요. 드디어 이번 주가 찾아왔네요. 이번 주 중요한 체크포인트 몇 가지 짚고 나서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고 계신 지표인데요. 이 MSCI ACW 전 세계 지수와 그리고 PMI 즉 구매 관리자 지수와 MRI 거시 위험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관계도입니다. 현재 이 빨간색과 검정색을 보시면 검정색은 올라가고 있는데 즉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빨간색 즉 구매 관리자 지수에서 위험 지표를 뺀 수치는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서로 이격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격이 어떤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주가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위험이 사라지든지. 이 위험 지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MRI 지수의 특징을 좀 아셔야 되겠는데요. 이 미국 신용이나 그리고 스왑 스프레드라든지 EMBI 스프레드, 그 외환 및 주식 시장의 변동성 등을 이제 이용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현재 셧다운부터 출발해서 심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경제 유럽과의 관계들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의 상황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또한 이 미국 증시가 지금 계속 조정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될 것인데요. 여튼 지금은 위험이 사라지지 않으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제일 먼저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항인데요. 그림인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밀접한 미국계 자금들의 동향을 먼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 이제 ICS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MSCI ETF인데요. 이 ETF의 현재의 흐름을 보면 62.52포인트로 지금 3주 전에 대비해서 계속 같은 맥락이거든요.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다면 미국계 자금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이 현재 인덱스를 보고 매도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계 자금들의 최근 3개월 동안 유입된 자금, 매수한 자금이 4조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즉 이러한 매수했던 부분이 매도로 바로 돌아설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요. 이 한국의 ETF의 현재의 이 포인트가 1월달 포인트에 근접해 있다는 거죠. 그러면 1월달에 미국계 자금의 어떤 포지션과 지금의 포지션은 같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1월에서 6월까지 지난 뱅가드 펀드를 통해서 출회된 물량이 9조 4천억 정도가 나왔단 말이죠. 그럼 현재 4조에서 4조 5천억 정도가 순매수가 들어왔다면 이 인덱스의 기준으로 본다면 앞으로도 외국인들은 한 4조에서 5조가량도 더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외국인이라는 게 하나가 아니고요. 미국계 자금과 유럽계 자금인데 그래서 지금의 어떤 상황이냐면 1월에서 6월까지 이루어졌던 뱅가드 펀드의 이탈이 그 금액에 상응하는 다른 펀드로서의 재진입이 확실하게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계 자금이 설사 유럽계 자금들이 투기적으로 매도를 하고 하는 모습이 나오더라도 자금의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한국 ETF가 자체가 빠져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계 자금은 적정한 순매수를 보여줄 것으로 판단되니까요. 시장의 충격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리스크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S&P 500과 그리고 상해종합지수 그리고 코스피의 그림에 전체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 제 끝단을 보시면은요. 끝단을 보시면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상해 지수도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만 버텨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분명히 그간 한국은 두 가지의 패턴을 따랐었거든요. 2012년 상반기에는 동반적으로 한국과 미국과 중국이 움직였지만 하반기에는 중국은 떨어지고 한국과 미국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즉 2012년 하반기에는 미국을 추종하는 우리나라의 흐름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2013년 들어서는요. 미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중국을 따라가는 전형적인 패턴이 나왔거든요.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거죠. 중국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미국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만 독자적인 어떤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미국계 자금들의 과감한 매수가 자리한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밸류에이션 차원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자리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기술적으로 조정이 들어온다면
과도한 투매로 또 이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경기 선행지수가 지금 5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2개월 연속만 상승하더라도 하이만치 법칙에 의해서 그 다음 달 경기 저점이 오고요. 따라서 주식의 강력한 매수 포인트가 나오는데 2개월이 아니라 지금 5개월째라는 거죠. 5개월째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기준선인 100포인트를 돌파하고 101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동행지수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 우리나라 경제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순간적으로 기술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이 시장은요, 결코 꺾이지 않는다. 아주 강한 시장이 올해, 내년까지 경기 선행지수가 꺾이지만 않는다면 계속 랠리가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기준의 방향은 전부 다 상승 쪽으로 베팅을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단기적인 기술적인 부분은요,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3주째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 추세 밴드의 상단에서 이제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의 변곡이 생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추세 상단의 기준선을 이탈할 경우에는 1950포인트까지의 기술적 조정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만약 여기서 지지가 된다면 한 단계 완전히 레벨업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요, 여기에서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잘 관찰해야 되는데 무게는 약간 하락 쪽으로 무게를 두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코스피가 저 상승 추세선을 이탈할 경우에 하락하게 된다면 코스닥도요, 현재는 하락 추세선 상단에 걸쳐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탈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 이탈된다면 코스닥은 낙폭이 상당히 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거래소보다는 위험이 좀 더 크다. 수익성은 좀 낮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아직까지는 초대형주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의 장세는요, 2006년 말에서 2007년 상반기에 이루어졌던 상황의 대잡인데요. 즉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팔고 지수는 올라가는 속에서 소재 산업재군들이 가고 있는 모습이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는 점을 판단해 본다면 소재 산업주들에 대한 관심들 계속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저점시마다 특히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많이 받을 경우는 반드시 매수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번 선물까지, 옵션 만기 때까지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외국인들 풋옵션에서 엄청난 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 한 번은 장난을 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모습들이 선물을 통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일단, 풋옵션, 장중, 이 선물 옵션 만기 전까지 장중에 한 20포인트 떨어지는 날 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한 주 되시고요. 네, 옵션 만기 전후로 해서 방향성이 나올 것 같은데, 외국인들의 추가 매수 여력이라든가 경기 선행지수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점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유효하나 이번 주 옵션 만기가 껴있는데 아무래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다. 단기적으로는 하락 쪽에 무게를 두셨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열려라 수급 터져라 거래량 시간. 오늘은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님과 함께 해보려 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특별히 한 주 시작하는 첫 주이니만큼 지난 한 주 수급 특징들을 보고자 합니다. 화면 먼저 보고 얘기 이어갈게요. 네, 지난주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요,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됐던 지난주 금요일에 가장 많이 담았던 종목은 SK 하이닉스였다는 점이고요. 주간 단위로는 매수 상위 2위에 랭크됐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매집도 계속해가고 있고, 9월달에 판매 부진 소식에도 기아차는 계속 매수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은요, 삼성 STS 지분가치 반영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삼성물산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하이닉스 역시 공통적으로 매수했고요. 삼성전자 역시 같이 담았습니다. 네, 지난 한 주 코스닥 순매수 종목이 외국인 기관 순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겹치는 종목 서울반도체가 되겠네요. 서울반도체 지난주 금요일 4% 정도 급등하면서 신고가 냈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지난주 금요일 날 모두 1위 종목으로 매수 잡아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메디톡스 파라다이스 순으로 외국인 샀는데 파라다이스도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한 바 있죠. 솔브랜 역시 전기차 모멘텀 부각되고 있고요. 기관은 그 밖에 SM을 가장 많이 담았으며 그 다음 순으로 CJ ENM을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 가운데 원익 IPS를 네 번째로 많이 담았는데 지난 한 주 이랄콤과 함께 원익 IPS는 10% 안팎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이었습니다.
네, 박성환 차장님, 이 가운데 특별히 언급해 주실 종목이 있다면요. 네, 오늘 시간상 좀 짧게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네이버고요. 최근에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단기 실적보다는 해외 투자자의 입장 시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는데요. 일단 실적 부분에서는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는 장기 어닝 서프라이즈 구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이 2013년 2분기 실적 발표를 계기로 모바일 인터넷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확인되고 있고요. 소셜 네트워크 커머스, 그룹폰 등 나스닥 모바일 기업과 그리고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 위챗 등이 텐센트 주가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떤 그 경쟁사가 비교가 되면서 분할 상장된 네이버에 대한 다른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나스닥 상장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비교가 되면서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52만 원대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는 60만 원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라이콤인데요. 4일 전일 4회 제외하고는 기관이 8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LCD 확대 전략에 따른 수혜 업종인데요. 특히 백라이트 유닛이 사이즈가 커질수록 평균 판매 단가의 증가함에 따라서 태블릿 PC 판매 증가는 이라이콤의 수익성 개선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금년 삼성전자가 태블릿 PC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라이콤의 전방 산업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태블릿 PC 출하량이 2012년 1,800만 대에서 2013년 3,500만 대로 약 94% 정도 성장하기 때문이고요. 내년에는 5천만 대 이상 판매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라이콤의 실적 호전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 애플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아이폰 5C가 중국 1위 통신업체인 차이나 모바일 등의 최초 공급으로 큰 폭의 판매량 증가가 향후에 기대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실적 모멘텀과 밸류에이션 주목을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3분기 실적이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전망되고 있고요. 12개월 포워드 PE 기준으로 5배 수준 정도인데요. 글로벌 중소형 백라이트 유닛 업체인 옴론과 라디안트의 2013년 예상 PE가 각각 17.1배와 10.2배라는 수준을 감안하면은 이라이콤이 업종 평균과 대비해서 시장 대비 크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단 그 솔브레이라는 종목인데요. 9월 27일 제외하고 외국인이 8일 연속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정적인 하반기 실적과 그리고 반도체 소재 성장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2014년에 반도체 소재 매출이 14% 정도 증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LCD 틴 글래스 설비 인수와 그리고 해외 사업이 추가 성장성 제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보유 중이었던 LCD 패널 시각 라인을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인수가 확정될 경우에는 전체적 매출이 내년에 10% 정도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해외 매출은 아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해외 공장향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 회사가 대만과 중국 등 해외 반도체 업체에 공략을 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겠습니다. 또한 테슬라 이론에서 최근에 동사의 전액 사업이 재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전기차 관련 테마 이슈와 관련해서 아마 긍정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49,500원대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56,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앞서 네이버도 눌림목 매수, 솔브레인도 눌림목에 사자하셨는데 중간쯤 언급하셨던 이라이콤 가격만 짧게 설명 부탁드려요. 이라이콤도 17,500원 정도의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 특징주 분석은요. IBK 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이비즈팀에 계시는 박성환 차장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특징주 분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0월 7일 월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금요일 시장 다시 한번 복귀해보면요. 삼성전자 서프라이즈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사줬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끝끝내 많이 오르지 못했죠. 2,000을 못 보여준 것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미국의 정치권이 여전히 시끄러운 데다가 기관이 계속 팔고 있기 때문이었는데 일단 뉴욕은 다우기존 15,000선을 주말 앞두고 회복하는 등 좋은 신호가 하루 만에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자, 점점 부채 한도 증액 협상 데드라인은 다가오는데 어닝 시즌도 같이 겹쳐있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옵션 만기도 껴있는 이번 한 주 첫 시작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출발 상황 상세하게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이 나와주셨네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양시장 어떻게 개장하고 있나요? 일단은 지금 강보합 정도에서 주가 형성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1.4포인트 상승 예상이 되는 1998.41포인트 주가 형성되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2,000포인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까지 해서 한 3주 정도 옆으로 가일짓자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보신다면 삼성전자는 다행스럽게 1%대 상승세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 포스코같은 종목군들은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한 0.9% 정도 지난주에 한 4% 오른 거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IT 쪽은 좀 강세를 띠고 있지만 나머지 경기 민감주들은 그냥 혼조세를 띠고 있다는 거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시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코스피보다는 강한 편입니다. 534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535포인트 돌파를 좀 확인해야 된다는 거, 60일선 돌파를 지난번에 한번 시도했다가 일단 무너졌던 부분들, 그리고 다시 이 자리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한 번 더 돌파를 시도한다라면은 그 이후에는 좀 추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그게 눈에 띄진 않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면서 대응할 필요는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전체적으로 보신다라면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종목군들이 좀 빨간불을 켜고 있는 게 많다. 서울반도체, 셀트리온, SK 브로드밴드 등이 강세를 띠고 있으면서 지수 상승을 좀 이끌려고 하고 있다는 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 정도 상승합니다. 양 시장 모두 강보합권으로 출발했는데요. 옆나라 일본은 어떤지 개장 분위기 짚어드리겠습니다. 니케이 기준으로 살펴드릴 텐데 0.24% 오늘 좀 상승을 하네요. 14,057선에서 개장을 했습니다. 금요일날 1% 가까이 빠졌었죠. BOJ 영향력은 별로 없었었고 미국의 정치권의 교착 상태 탓에 니케이가 3거래 연속 하락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4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옵니다. 참고로 중국장은 오늘까지 휴장이고요. 내일 국경절 연휴 끝내고 다시 재개장하게 되죠. 참고로 내일이 중국은 10월 첫 거래일이 될 정도입니다. 자, 샘플러스 전문가들은 현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방송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현물, 선물,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한 땀 한 땀 계좌 수익률을 올려주는 현물왕 김도영의 알파라이징 스타클럽. 지금 함께 하시죠.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식 선생님, 저 주쌤 김도영 대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공개 방송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 가족방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될 것은 아무래도 이 지수 연동되어 있는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의 흐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흐름 쪽에서 시장을 우상향으로 더 열어줄 것인지 말 것인지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금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 자체가 조금은 올라왔다가 축소되어서 갑자기 밑으로 선물 쪽에서 보시면 밑으로 확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재차 제자리에 확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만큼 도깨비 장세가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미 신호등에서도 이 시그널 자체가 지금 잡혀나가고는 있는데 이런 증상이 나가고 있는 이유는 똑같이 하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을 일단 빨리 보면서 출발했다기보다는요.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의 흐름 속에서 강보합 출발이 되었던 부분이 삼성전자만이 이제 강보합 부분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었고요. 현대기아차 자체가 방향성을 좀 잃어버렸습니다. 그 대비해서 다른 종목군들의 여타 업종 쪽에서 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저는 관점에서 여전히 이제는 시장이 동시 만기를 지나고 나서 옵션 만기를 들어왔는 시점으로 놓고 보고 현재 지금 화면에 보이실 텐데요. 당일 강세 종목 쪽에서 보통 이게 지금 한 5분 정도 흘렀는데 현재 기준점에서 지금 빠르게 붙어내는 종목군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제 뭐 대동스틸 같은 경우야 지금 러시아 쪽 관련돼서의 일부 종목군들의 가스관 쪽의 테마가 좀 나오는 거고요. PJ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언급이 되면서 이쪽에 헬스케어 관련된 쪽으로 좀 강한 모습들인데요. 자, 그런 모습으로 놓고 본다면 금일장에서 여러분들의 지수 관련 종목군들의 승부수를 띄우시려면 SK 하이닉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 성향 쪽으로 놓고 보신다라면 이 PJ전자 쪽을 보시면서 PJ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눌림 자체적으로 놓고 보셨을 때 PJ전자의 이제 여러분들 타이밍을 노리고 들어가신다라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13,500원 정도를 단기 트레이딩으로 목표가를 좀 설정하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또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눌림 매수 쪽으로 좀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겠고요. 지수 쪽으로 많이들 논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수 쪽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신호등 체계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신호등에서 보시면 로직 자체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판단해 보셔야 될 거는 저항대 자체가 만만치 않게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옆으로 신호등의 황색선에서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 등에서 떼고 옆으로 관망세가 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지수의 위치상으로 위쪽으로 뽑아낼 수 있는 힘 자체도 지금 여력이 없다라는 거겠죠. 하지만 이제 만기 결제 지수가 이미 도출되어 있는 시점이라고 놓고 본다라면 지수 자체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당겨준다라면 저 같으면 오히려 고점 쪽에서 때리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 현재 어설프게 때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수 관련된 종목군들을 놓고 보면 선물항 쪽에서 다시 한번 선물의 수급은 잡아드리겠지만 현재 지수 관련 종목군 같은 추격물이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신호등의 로직상으로 지금 놓고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최대 맥시멈까지 올라간다라면 2030포인트 정도를 지금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겠고요. 그 힘 자체가 조금 약하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장에 상당히 빠르게 당기는 거는 삼성전자의 힘이 상당히 강할 것 같겠고요. 여타 다른 업종군에서 빠르게 붙여주지 못한다면 지수는 조금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IT 쪽에서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요. 지수 관련과 되어 있는 것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쪽 흐름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 개별주 종목군 쪽에서는 유얼스케어와 관련된 쪽 그쪽으로 좀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파생 쪽은 잠시 뒤에 좀 잡아드릴 거고요. 현재 기준에서 두 종목, PJ전자와 PJ전자 단기적인 목표가 오늘 장중 매매하신다라면 13,500원 정도 목표가 아까 이제 13,000원대 부분이었죠. 잡고 들어가시면 13,500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SK하이닉스는 목표가 자체를 조금 더 높이셔서 좀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뚫어내고 올라가는 모습이 좋은 모습으로 좀 연출이 되는데요. 직전 고점 부분에 이제 맞고 떨어지나 여부다라고 판단하실 텐데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마디 자체가 34,800원 정도는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수 쪽과 분위기 오늘 공격적으로 양봉 잡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을 특히 IT 쪽의 소재 쪽은 분명히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미 소재가 3가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 확실하게 지금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신호등에 보이는 그대로 현선물 모두 다 하다 보니까 계속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13일날 저희가 주식 승천팀이 야심차게 개국일에 처음으로 모두가 다 지금 화면에 보실 텐데 승천주를 잡아라 그러고 강의를 합니다. 대강연회를 하는데 이때 신호등에 대한 것들이 일부가 노출이 될 거고 이에 대해서 매매하는 방식 가져가실 건데요. 이때 파생 쪽과 관련돼서도 더 집중적으로 잡아드릴 거고요. 현물 쪽도 잡아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많은 거 얻어가시면 좋겠고 요번 10월, 11월, 12월에 수익 나셔야지만 내년 제대로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다 올겨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제 공개 방송은 당분간은 찾아뵙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정확히 2,000을 가리키고 있는 이때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KB 외환선물에 계시는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070원대 하향 돌파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권 교착 상태에도 불구하고 큰 위험으로 느끼지 않고 QE 축소가 연기된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원화 강세가 어디까지 계속되겠습니까? 오늘 일단 반등하네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1원 20전이 상승한 1,071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개장가를 고점으로 1,070원 60전까지 하락했습니다만 다시 반등하면서 시가 현재 1,071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미 연방정부의 폐쇄가 나흘째 이어졌습니다만 아직은 이런 상황이 시장의 위험 거래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4일은 미 경제지표 가운데 9월 경제지표가 발표되기로 예정된 날이었습니다만 미 연방정부의 폐쇄로 인해서 발표가 연기되었고요. 이런 상황은 향후 시장 흐름에 불확실성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런 불확실성은 통상적으로는 위험 회피 현상으로 이어집니다만 지난 주말 뉴욕 시장의 흐름은 뉴욕 증시와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위험 선호 거래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외환시장에서도 이러한 위험 거래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달러화가 엔화나 스위스프랑 그리고 유로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싱가포르 달러나 호주 달러 등 아시아 통화나 상품 통화들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 통화별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 통화나 또는 과도하게 상승한 유로화를 매도하고 아시아 통화나 상품 통화에 투자하는 캐리 트레이드 포지션이 확대된 결과로 볼 수 있겠고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10월 들어서부터 다시 확대되고 있는 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난 주말 뉴욕 외국외 시장에서 원화가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인 것은 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 여야 간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배경에는 미국이 디폴트라는 최악의 상황은 맞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믿음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근거로는 물론 과거에 미 여야가 막판 대타협을 이뤄낸 경험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개정헌법 14조에 의해서 미 여야 간의 합의 없이도 대통령령으로 미국의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궁극적인 시장의 파국은 피할 것이다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믿음이 위험 거래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주요 변수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발표되는 미 연준의 9월 FOMC 회의록 공개가 되겠습니다. 회의록 내용에서 금년 내 양적 완화 축소를 지지하는 위원회 수가 많을 경우 달러화가 전통화 대비 소폭이나마 반등할 수 있겠고요. 만약 미 정부 폐쇄 이전에도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면 달러화는 전통화 대비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 원의 경우 1070원이 하향 돌파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당국의 개입에 대한 경계감을 반영하면서 1070원 초반대 중심의 흐름 이어가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금 가장 큰 이번 한 주의 외환시장 변수로는 우리가 쉬는 날 발표되는 미국의 9월 FOMC 의사록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첫 번째는 코스닥은 조용해 보이지만 이 두 종목이 동반의 강세입니다. 게임빌과 컴투스인데요. 이 모바일 게임사인 게임빌이 컴투스를 인수했다라는 소식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또 더 자세한 소식과 현재 주가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돌발 종목은요, 두산중공업입니다. 이미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서 나왔었죠. 이탈리아의 발전회사 안살도에 대한 인수가 무산됐는데요. M&A가 잘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돌발 종목은 바로 바이넥스입니다. 최근에 일본 제약업체 1위 쪽에서 바이넥스를 인수해 갔었는데 이것이 역시 계속적으로 저평가를 해소시킬 수 있을 만한 긍정적인 요소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지난 한 주 20% 가까이 급등했는데 오늘 또 8, 9%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돌발 종목 분석을 KTB 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게임빌이 컴투스를 인수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게임빌과 컴투스 모두 좀 좋은 모습으로 좀 시작을 했는데, 역시나 이 게임빌이 컴투스와 인수합병에 대한 효과, 이 부분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좀 뉴스로 나왔고요. 일단 게임빌 같은 경우 지난 4일 공시를 통해서 이 컴투스의 최대 주주 지분 21.37%를 약 금액으로는 700억 원에 인수하기로 좀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게임빌과 컴투스 모두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인데, 일단 시장에서는 엇갈린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컴투스의 인수 가격부터 게임빌의 긍정적이다. 게임빌 인수 가격 700억, 컴투스의 게임 개발력, 직접 재산권, 브랜드 인지도, 현금성 자산, 투자 부동산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좀 좋은 가격에 인수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수 이후에 현금을 좀 보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이 게임빌이 컴투스를 인수해서 인수에 대한 효과가 긍정적이다라는 시각들이 좀 있는 반면, 일단 게임빌 같은 경우 컴투스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경쟁이 심화되는 등 변화하는 환경에 의해 불가피한 선택, 오히려 이번 결정 같은 경우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예상보다 좀 치열하다, 이 부분을 좀 시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 후에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시나리오를 예상하는 한쪽이 있고요. 인수하는 것 자체가
시장이 굉장히 좀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에 이런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게임빌이 컴투스의 지분을 인수한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게임빌과 컴투스가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탑티어, 그러니까 1, 2등을 다투는 업체인데, 일단 파이가 그만큼 합쳐졌기 때문에 뭐 독과점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모바일 게임계의 어떤 공룡이 탄생했다. 그래서 뭐 기존의 먹거리도 다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뭐 게임빌도 그렇고 컴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장 시작과 동시에 굉장히 좀 강한 양봉을 출현시킨 후에 둘 다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역시나 뉴스에 의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해 주시고, 뭐 그런 부분들은 좀 따진다고 하더라도 이 게임빌과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격도가 크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아직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는 이 모바일 게임 업종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두산중공업인데, 일단 M&A 무산 소식에 오히려 좀 반등을 한다,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일단 두산중공업의 안살도 에네르기아 인수 계획이 일단 무산이 됐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완화시켜준다라는 부분이 시장에는 조금 더 받아들여진 것 같고요. 가스터빈에 대한 원천 기술 확보에 대한 기회, 이 부분이었다는 점에서 조금은 아쉬움이 남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주가 측면에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들입니다. 일단 대형 M&A와 이를 위한 자금 조달 방법, 이런 부분들이 항상 투자자들한테 불확실성으로 좀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됐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측면에서 M&A 계획에 대한 무산, 이 부분이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요. 주가상으로는 일단 47,000원대까지의 이 매물대, 이 부분을 과연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일단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한은 일단 47,000원대 가격을 쉽게 좀 돌파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47,000원이 강하게 좀 돌파가 된다면 오히려 48,000원, 5만원 가격 근처까지의 가격 트라이는 좀 한번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외국인의 수량이 좀 줄면서 기관의 수량이 좀 많이 담겨졌는데요. 일단 뭐 이격도도 그렇게 크지 않고, 이런 부분들 좀 감안했을 때 오늘 이슈가 아니라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뭐 한 45,000원대에서 매수 접근을 좀 하시는, 45,000원 초반대에서 매수 접근을 하시는 방법도 충분히 좋은 투자 전략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바이넥스, 마지막으로 바이넥스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기사를 좀 봤습니다. 이 바이넥스가 이 바이오시밀러의 조연에서 주연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런 굉장히 좀 인상적인 부분을 좀 봤는데, 일단 바이넥스가 니치코에 투자를 유치했다. 니치코 같은 경우에는 일본 쪽에서 이 바이오시밀러 1등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오시밀러, 일본 쪽의 바이오시밀러 업체가 바이넥스에 투자를 했다. 그만큼 바이넥스를 통해서 무언가를 좀 할 수 있겠다, 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 바이넥스의 굉장히 좀 주가 급등을 이뤄내는 모습들인데, 일단 바이넥스의 1대주주 지분율로는 12.61%로 1대주주 올랐고요. 현재 주가 같은 경우 니치코 제약의 평균 주당 인수 가격인 1,400원에 아직도 못 미칩니다. 극심하게 좀 저평가, 이 부분인데, 일단 뭐 인수 가격은 둘째 치더라도 이 니치코라는 회사가 투자를 했다, 바이넥스에, 이 부분만 가지더라도 이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이 바이넥스를 니치코 쪽에서 얼마만큼 전략적으로 좀 키울까,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요. 이미 배지 교환식 공정으로 높은 수율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니치코, 이 사노피 재팬으로 이어지는 이 선진국 쪽으로의 판매 파트너사까지 확보한 이 바이넥스, 항체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상업적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들이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수급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들, 그리고 신고가가 계속적으로 돌파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일단 지금 상태에서 주가가 어디까지가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을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언제쯤 사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너무 무리인 것 같고요. 오히려 7,000원대 초반부터 7,400원대까지 좀 분할로 사보겠다,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신다면 뭐 어느 정도 좀 기회는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이격도도 너무 높고 가격도 너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천천히 주가 흐름을 좀 보고 바이넥스 접근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돌발 종목 세 종목 분석 도와주셨고요. 자, 이번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봐야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01선 정도이고 SK하이닉스는 이미 이전 고점을 뛰어넘어 33,000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 배터리 화재 탓에 뒤로 뒷걸음쳤었던 2차전지 대장인 삼성 SDI가 하루 만에 반등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이상 종목들을 유창희 대표님 좀 봐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가 지난 금요일에는 약간 빗바른 모습을 띄었었죠. 왜냐면 1.6% 상승을 했다가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하면서 마감했는데, 어쨌든 오늘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1%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한 142만원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145만원대는 상당히 좀 저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한 6만원, 5만원에서 6만원 정도가 돌파가 된다라면은, 한 150만원에서 155만원까지도 올라올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추가적으로 수익 날 수 있는 구간이 적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삼성전자가 주가가 치고 나가지 못하는 단점이 될 수 있다. 부담감을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일단은 여기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한다고 해도 수익은 날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고가를 연출시키려고 하고 있죠. 지난 금요일에도 거의 4%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1.5% 상승을 보여주면서 33,000원 돌파해서, 신고가를 연출하고 있다. 한 5개월 만에, 5, 6개월 만에 조정이 나오고 나서 V자 반등을 보이고 나서의 신고가 돌파 여부이기 때문에, 바로 치고 나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신고가는 연출될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한 35,000원에서 36,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세가 열려있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난 2분기 때 실적이 엄청 좋았습니다만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30% 가까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 33,000원대 왔다, 32,000원대 왔다가 26,000원까지 빠졌던 거니까. 근데 2분기 실적이 고점이 아니라 3분기, 4분기도 계속 긍정적인 실적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최소한 2분기 고점은 돌파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실적이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한 35,000-6,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2차전지 말씀하셨는데, 뭐 테슬라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주에 조금 급락세가 나왔었죠. 근데 아주 추세가 붕괴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2차전지 관련해서는 흐름이 끝나서 테마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PNT라든지 일진 머티리얼즈 보신다라면은 추세가 약간 붕괴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종목군들은 아직 그 수혜를 입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혜를 바로 입을 수 있는 뭐 삼성 SDI라든지 LG화학 같은 경우 보신다라면은 삼성 SDI는 다시금 조금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을 띠고 있어요. 오늘도 188,000원대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 배터리 화재가 예를 들어서 운전 중에 갑자기 터진 게 아니라 어쨌든 충돌 사고로 인해 가지고 화재가 난 것이죠. 뭐 일반 자동차, 가솔린 자동차도 충돌하면 충돌하면 불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전기 배터리 화재 같은 경우는 바로 폭발 같은 경우는 좀 적거든요. 어떤 인화성 물질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시적인 좀 고점대에서 나온 돌발 악재고 이게 추세를 꺾진 못할 거다. 다만 주가가 상당 부분 올라왔던 상황에서의 시간 조정은 좀 필요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제가 삼성 SDI가 177,000원대를 돌파시켜야지 한번 수익이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한 20만 원 정도 잡아드릴게요. 20만 원 정도가 강하게 돌파가 돼야지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보수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남북 뭐 가스관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뭐 그 파이프라인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뭐 동양철관이 한 7%
10%대, 한 7, 8%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 추세를 강하게 돌리기는 힘들다. 왜냐면 당장 지금 공사가 시작할 때 건 아니고, 항상 이런 거는 기대감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약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몇 개 있습니다. CJ ENN 같은 경우가 2%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작용하면서 2%대 상승하면서 고점 돌파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한 44,5천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추세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강제강 같은 경우도 약간 노조 파업 철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3%대 강세를 띄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려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아직은 추세가 전환된 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약간 이제 안 좋은 종목군들 좀 말씀드리자면은 경남제약이 이제 5대1인가로 감자를 결정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하한가를 나오고 있고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빙그레 같은 경우가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을 하면서 3%대 급락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3분기 실적이 바닥이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원유 가격이라든지 이다음부터 약간 호재성 뉴스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을 좀 보면서 오히려 저점 매수도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종목별로는. 그래서 다만 지금 당장 매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제가 보기엔 한 87,000원 정도 지지 라인을 좀 형성시킨다라면은 접근해 보실 수도 있다라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호산업 같은 경우가 이제 600억대인가요? 한 660억 정도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강주은행이라든지 모아저축은행 등 7개 금융회사로부터 소송을 입은 거에 대해서 이제 판결 나왔고, 이 600억도 금액이지만 이거를 다 감기 전, 채무를 다 이행할 때까지 연 20%대 이자 대한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재무적인 부담감, 최근에 보신다면 금호아시아나라든지 금호산업을 통해서 어쨌든 재무적인 부담감을 좀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했었는데 이런 600억대가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좀 악재로 작용하면서 7%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분명히 금호산업에서 또 다시 소송을 걸 거예요. 걸 거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배상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재무상으로 좋지 못하게 작용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보시는 동양그룹 사태도 발생했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우려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면서, 추세가 붕괴됐다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13,000원대 지지 여부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오늘 방산주가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이 올라온 건 아닌데 이제 북한이 이제 연변 핵실험에 대한 우려감 작용하면서 스페코라든지 빅텍이 조금 상승세 띄고 있는데, 지난주에 좀 올라왔었죠, 금요일에. 그래서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탄력도는 상당히 약하다라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양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동양증권 살펴야겠습니다. 15년 만에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하죠. 금감원에서 무기한 특별 검사를 실시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롯데 인수된다라 그러더니만 급등 하루 만에 약세 띄고 있습니다. 이 밖에 파라다이스가 금요일 급등 이후 추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 3분기 실적 우려 속에 한진해운이 벌써 며칠입니까? 연속적으로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에이블센스 역시 비슷한 이슈로 약세인데요. 이 부분은 김문호 과장님께서 좀 살펴주시죠. 네, 최근에 동양그룹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 역시나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 동양증권이 금감원으로부터 무기한 특별검사를 받는다라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약세 보이고 있는데, 일단 지난 6일에 금감원이 동양증권의 계열사 CP, 그러니까 기업어음이죠. 기업어음과 회사채 불안전 판매에 대한 특별검사를 사실상 무기한 진행하기로 했다고 좀 밝혔습니다. 이 금감원 고위 관계자 말을 통하면 이 동양증권 등 동양계열 금융회사들에 대해서 이 특별검사 같은 경우 사태의 엄중성을 감안했을 때 단기간에 끝날 사안이 아닌 만큼 굉장히 좀 상당 기간 연장해서 진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밝혔는데, 일단 금감원 고위 관계자의 입에서 흘러나온 얘기들을 좀 봤을 때는 일단 이 동양그룹과 관련된 문제를 그렇게 쉽사리 넘어가지는 분명히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좀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마불사라고 하죠. 사실 대기업들이 그렇게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일단 동양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굉장히 좀 정부에서 의지가 굉장히 좀 강한 것 아니냐. 역시나 동양그룹과 관련된 투자자들 간의 문제도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이런 부분들이 일단 동양그룹뿐만 아니라 동양증권회까지 이 영향력을 좀 미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무기한 특별검사 같은 경우 지난 97년 IMF 위기로 동서증권하고 고려증권 등 증권사들의 부도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16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불안전 판매가 사실 개인 투자자들과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좀 더해주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 오늘 갭 하락으로 시작해서 일단 밑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종목들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목들은 일단 시나리오가 좀 어느 정도 잠잠해진 이후에 좀 다시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는 좀 사도 되지 않냐, 밑꼬리가 좀 달리지 않았냐,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데, 역시나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2,300원대, 2,400원대 지지선은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부분은 언제든지 좀 하락 이탈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동양증권 같은 경우, 그리고 동양그룹과 관련된 종목들은 어느 정도 좀 시나리오가 잠잠해진 이후에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은 파라다이스인데, 사실 최근에 이 콘텐츠와 내조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카지노와 관련된 주식들이 좀 올라오기도 했는데, 파라다이스 역시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중국인 VIP 이용객이 증가한다,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좀 연결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정고점이 26,000원대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좀 가격 트라이를 해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인 이용객들은 전체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중국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계속적으로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일본 쪽으로 좀 가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 한국 쪽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이 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이렇게 주변을 좀 돌아다녀 봐도 이 명동 쪽과 강남 쪽에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내에 입국하는 중국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 관련된 사업들이 조명을 받기 시작했는데, 역시나 중국인들과 가장 밀접한 관련된 사업 중에 하나는 이 카지노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좀 힘을 입어서 굉장히 좀 강한 주가 퍼포먼스를 좀 내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전고점이 26,100원은 한 번쯤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량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늘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기관의 어떤 수급이 그렇게 외국인 수급을 발빠르게 쫓아오지 못했다. 결국에는 만약에 외국인 기관 수입 수급까지 좀 더해진다면 충분히 2차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26,100원에 대한 가격 트레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AVCNC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진 이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35,000원대 정도 가격이 좀 미끄러지면, 한 번 더 미끄러지면 좀 사봐도 되지 않을까, 저감에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 한진해운, 해운업종들 다 좀 개선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가 일단 한진해운 같은 경우 3분기 적자 지속적이다라는 멘트 때문에 좀 주가가 흘러내리는데, 개인적으로는 모든 부분이 어느 정도 하락 이탈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진해운을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특징도 조금만 더 살펴보고자 해요. 화성 RNA가 오늘 52주 신고가인데 자사주 매입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원수사는 경영권 분쟁 때문에 오늘까지 이틀 연속 상한가고요. PJ전자가 급등하네요. 아까 잠깐 샘플러스 우리 김도영 멘토님께서 얘기하시기도 하셨던 종목인데, 세 종목 한번 볼까요? 화성 RNA가 이제 그 자사주 매입, 부사장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얘기로 다시 5%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하는 건 호재지만 자사주를 매입할 때 무리하게 비싸게 살 정도로 이 회사가 경영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과도하게 추격 매수하기에는 지금 좀 부담될 수 있다라는 거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동원수산 같은 경우가 이제 돌아가신 대표의 유언장이 없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 경영권 분쟁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발생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왔을 때 그로 인해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냐 지금 본다면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벌써 11,000원대에서 18,000원대까지 거의 한 7-80%가 올라온 상황에서 초과 수익을 내기에는 쉽지 않다. 또 경영권 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급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쫓아가는 매매는 좀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BJ전자가 이제 그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성장성 기대감으로 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고점을 최근 저항대를 오늘 갭상승 돌파시키고 나서 양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충분히 다시 직전 고점대 한 15,000대까지는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특히 이제 초음파 진단기가 아시아 시장에서만 9억 달러 정도의 시장 규모이고 주요 매출처가 GE라든지 그 지멘스 등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 관심 있게 보면서 오늘 같은 경우 눌림목이 나오건 다 내일이나 내일 모레 중에 혹은 눌림목이 나올 때는 한번 매수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자 한마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이 중요하다. 어쨌든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라든지 혹은 뭐 시장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 수급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지난 금요일에 한 3,0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왔다는 부분들 제가 보기엔 여전히 외국인은 선물이 매수 우위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선물업체 동시 만기 이후부터는 약간 매도 매수가 혼조세 계속 앞뒤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선물의 추세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이게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가 강도가 다시 강화가 되는지 아니면 지난주 금요일에 일부 일시적 이슈 빼고 나서 좀 약세로 좀 전환되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 그런 것이 나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외국인들 선물 수급 잘 보자. 그럼 미국의 뭐 정치권은 아직까지 타결을 못 보고 시끌시끌해도 코스피는 지금 2,000선 정도에서 상당히 견고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물 쪽에서 외국인 수급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김근호 과장님의 한 말씀 들어보죠. 네, 일단 뭐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좀 남아있는 상태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상태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셧다운이나 부채 한도 협상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옵션 만기 이런 부분들보다는 3분기 실적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그리고 3분기부터 4분기까지 좀 터닝되는 종목들 업종들이 어떤 것들이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이벤트나 불확실성보다는 지금은 훨씬 더 큰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일단 종목별로는 계속적으로 좀 대응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상태에서 뭐 지수를 논하자 이 부분보다는 종목별로 어떤 종목이 좀 실적이 잘 나오고 개선이 되느냐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훨씬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사주는 것만 봐도 일단 국내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도 박스권의 흐름은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은 좀 반복할 수 있다. 그러나 종목별로 보면 시세가 좀 많이 나는 종목들이 나타날 수 있는 장이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하셔서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어떤 게 좋나 이런 부분들 좀 찾아내신다면 뭐 그 종목 안에서 그간 올해 좀 수익률이 저조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좀 만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에 들어왔으니까 종목 찾기 좀 열심히 내보자라는 의견 주셨네요. 지금까지 뉴스탁의 유창희 전문가, KTB 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 오늘장 수급 특징주와 조언 들어봤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2,000, 코스닥은 약간 더 탄력 있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선물시장 동향 파악해보고요. 필요한 팁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동 멘토님 주샘 불러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옵션 만기 이제 영향권에 접어들었다 하시면서 만기 지수가 이미 결정됐다라고 전 들었는데 맞습니까? 오늘 황금 라인도 잡아주시죠. 네, 만기 결제 지수는 뭐 신도 하늘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금요일날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기 결제 지수는 이미 나왔고요. 이번 만기 결제 지수는 노출을 못 시켜드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워낙 변동이 좀 심해서 그 움직임이 하나가 좀 위험성이 하나가 도래되기 때문에 절대 다수에게 모두 다 좀 저희처럼 뭐 신호등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만기 결제 지수는 나와 있는 걸 잡아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거의 지금 비슷하게 잡고 계시는 자리들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 자리는 결제가 안 될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제는 생각보다는 좀 엄한 자리에서 하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지금 금요일 최종 수급에서는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금일장 일단 선물 시장 쪽으로 먼저 넘어가겠는데요. 앞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호등에서 이미 매수를 따라잡게끔 떴고 그리고 매도를 잡게끔 또 떠났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화면상. 그래서 저희는 그냥 신호등 있는 그대로 선선물이 모두 다 먹히기 때문에 신호등에 있는 로직 모양 그대로 지금 매매를 대응하고 있는데요. 금일장 시장 출발과 함께 조금 빠른 변동이 되게 커져서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당황하셨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 빠르게 나왔는데 그냥 신호등 보고 그냥 매매를 시작을 했는데요. 시장 출발과 함께 해외발의 동반 상승은 좀 되었었지만 그게 이제 갭이 한 7, 8포인트 정도 뜰 것으로 지금 보였었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아무래도 해외 쪽 미국발 선물 지수가 상당히 급락이 나오고 있어서 뭐 그렇게 큰 급락은 아닌데요. 출발 시가 대비해서는 급락이 맞습니다. 출발 시가 대비해서 급락인데요. 그것 때문에 개인들 포지션이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재 개인들이 지금 1,500대 규모로 매도 압박 부분은 확대되고 있고요. 하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투신 쪽의 포지션을 우리가 한번 분명히 보셔야 될 것은 이 종합적인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종합은 이제 12월물까지의 합성이기 때문에 옵션 쪽을 이거 갖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전 좀 어이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10월, 11월, 12월물까지 모두 다 합산 누적입니다. 그래서 옵션 쪽은 이쪽 보시면 안 되고요. 옵션 만기 때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투신 쪽에 매도 우위 부분이 겹쳐진 것이 오늘 지금 청산성이 지금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 같겠고요. 그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 외국인들 지금 철저한 관망세, 기관계 쪽에서 투신 쪽이 공격적인 성향을 붙였는데 지난번에 한번 투신이 조금 페이크, 속임수 하나 만드신 거 보셨을 겁니다. 그 부분은 오늘 지금 저는 예민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고점이 정확하게 맞는지 지금 하나 정도만 체크를 하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옵션 시장 쪽에서 보시면 역시나 콜옵션 쪽에서 오히려 시장 상황이라면 콜옵션의 변동이 상당히 커지면서 수급적인 부분이나 거래되는 거래량이 수반되는 되지 못하고요. 풋옵션, 즉 풋옵션 쪽이 오히려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특징적일 텐데요. 개인들의 풋옵션 쪽이 증가되고 있다. 시장 조정 쪽으로 상당히 선물 매도와 함께 공격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 이거는 해외 지수 쪽 선물 동향 때문에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것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억지성으로 지금 위로 일단 당겨주는데 하지만 현물의 힘이 이쁘다라고 하기가 참 어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금일장 대응 전략 전에 프로그램 쪽 보겠습니다. 이미 프로그램 쪽에서는요, 예견되어 있는 자체의 시그널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베이스 자체가 이제 2점대에서 고평가 부분에서 이제 1점대로 내려와 있죠. 자, 비차익 쪽에서 하루 종일 밀립니다. 차익 쪽도 계속 밀고 있거든요. 베이시스 영향이 이제 줄어들 거고 베이시스에 의해서 시장은 고평가는 이제 다시 한번 제자리 회귀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생리가 특히나 파생시장 쪽에서는 더더욱더 이론가로 회귀하는 습성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프로그램 쪽에서는 이제 베이시스 영향력이 조금은 있긴 있지만 아직 여지는 남아있긴 하지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겠고요. 자, 그 관점으로 놓고 보면 이제 금일장 대응 전략 쪽으로 놓고 보면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 개인들 포지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변동을 가장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변동이 지금 매도 우위 쪽으로 확대가 되면서 나왔거든요. 자막에 개인 공격 포지션의 확대, 반대 잡자라고 써 있을 겁니다. 반대 잡자 뭐죠? 매도 잡았습니다. 눌림 매수 잡자라는 뜻이겠고요. 이 매도가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매수를 잡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한 땀 한 땀 신호등으로 수익 나시려면 그 방식밖에 없겠고요. 자, 그거조차도 지금 어려우시고 자신이 비빌 언덕이 없으시다면 현재 오전장은
조금 관망적으로 하시는 것도 가장 현명한 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도 지금은 되게 기계적으로 신호등에 나오는 로직 모양대로 시스템대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늘 이거를 뭐 음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 이평선 아닙니다. 이평선이면 제가 뭐할러 4년 5년 만에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돈 벌자고 제대로 돈 벌자고 하겠습니까? 이번 주 일요일날 강연회에서 아마 계좌들이 오픈이 될 겁니다. 보시고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대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금일장 이제 라인으로 황금 라인으로 잡아가는데요. 보시면 정상적으로는 개인들의 매도가 커졌지만 음봉 뚱땡이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수급이 컸기 때문에. 근데 어떻습니까? 양봉 뚱땡이가 거래량 수반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오전장에서는 눌린 매수를 잡는 게 가장 현명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재 기준에서 조금 더 작은 봉으로 좀 놓고 이제 보시면요. 현재 보시면 윗꼬리가 달리긴 달렸지만 부담스러운 윗꼬리들이 달렸지만 전체적으로 양봉의 크기가 더 훨씬 크다라는 겁니다. 음봉의 크기보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전에는 쉽사리 고점을 논하지 말자라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그래서 금일의 황금 라인은 10분 봉으로 다시 넘어가서 말씀을 좀 드리면 황금 라인은 263.50으로 설정을 합니다. 제가 이 선물왕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신호등을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직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263.50 자체에 지지력이 나온다면 매수 포지션으로 잡으시고요. 지금 조금 매수가 유리해 보이고요. 이탈 나오는가 동시에 매도로 잡고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오늘 오전에는 현명한 매매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한 땀 한 땀 모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관망이나 혹은 개인 포지션과 반대로 눌린 매수 잡자라고 해주셨는데 아까 만기 결제지수 안타깝지만 오픈은 못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자리는 죄송하지만 아닐 거다라고 하셨는데 이 신호등 체제라는 것에 기반해서 나름대로 이제 결제지수 같은 것을 계산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신호등 체제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쯤 기회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 10월 13일 날 저희가 주식승천팀이 본격적으로 샘플러스 멘토분들이 지금 4명이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아마 신호등을 대놓고 오프 그 강연에서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부분에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잡아드리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10월달 공개 방송은 죄송스럽지만 지금 공개 방송이 스케줄이 전혀 안 잡혀 있어서 온라인 쪽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0월 13일 강연회를 통해서 이 모든 지수를 계산해내는 근간인 신호등 시스템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귀한 시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도 황금 라인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출발 제시 가이드 2부도 마치겠습니다.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